한국인 아기가 미국에 입양돼서 하버드 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에는 무슨 이유로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마이클입니다. 제 인생은 50여 년 전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시작됐어요. 생후 6개월 때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랐죠. 보스턴에서의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주변과 조금 달랐어요. 동양인 얼굴을 한 제가 백인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쳐다봤죠.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제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곤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 왜 내 눈은 그렇게 생겼어?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았지만 부모님들은 8살이던 저에게 한국에서 입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왜 나를 버렸을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 뿌리는 어디일까? 라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노력했죠.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강렬한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신맛에 놀랐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죠.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제 안에 뭔가가 점점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대학 시절,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자라온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그들의 시각이 저와 너무 달라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자고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꿈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 정도 특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내가 태어난 곳 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하여 너무 피곤했지만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그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항의 규모와 디자인에 압도되었어요.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배치된 첨단 기술이었어요. 자동 안내 로봇들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비행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놀라웠어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어서 긴 줄을 서지 않고도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 덕분에 많은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원활했죠.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인천공항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매우 빨랐고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승객들이 편하게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어다니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 K-팝 스타들의 사진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 대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쇼핑과 식사 옵션도 다양해서 놀랐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의 로컬 브랜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었고, 음식점도 한식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이었어요. 안마 의자, 수면 공간,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있어서 장거리 여행으로 지친 승객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화장실에는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어 잠깐의 용무 중에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단순한 교통의 요지를 넘어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율성, 첨단 기술, 문화, 편의시설이 모두 어우러진 이곳은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공항이 제 한국 방문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설렘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태어난 나라구나. 저는 이제 시작될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울창한 녹색 산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을 돌아다녀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 노선도에 당황했지만 금세 그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되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쉽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뛰어났어요. 미국에는 이런 스크린 도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참 잘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열차가 도착하여 탑승하자 깨끗한 내부와 편안한 좌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노인이 타시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역 내부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역에서는 작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환승할 때마다 긴 통로를 걸어야 했지만 이동식 보도 덕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설치된 편의점과 카페는 긴 이동 시간 동안 출출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대중교통 이용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효율적이고 세련된 대중교통 시스템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현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날, 저는 첫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현대적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에 들어서자 한국의 역사가 숨쉬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단청, 웅장한 건축물들 이곳에서 수백 년 전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점심으로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재료를 섞어 먹는 것이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그 조화로운 맛에 감탄했어요. 각각의 재료가 가진 고유한 맛과 향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문득 이것이 한국 문화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버려졌던 한 아기가 지금은 하버드 교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곳에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죠. 길거리 공연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눴어요. 한국계 입양아로 자란 제 경험이 어떻게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해외 임양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 학생은 교수님의 경험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통찰을 주었나요? 라고 물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해외 입양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했죠.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제 연구, 주제와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데 제 특별한 배경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의가 거듭될수록 저는 한국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제가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입장이 실제 한반도 상황과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었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학문적 접근 방식과 하버드의 그것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적 학습 문화와 미국의 개인주의적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죠. 예를 들어,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학생들은 매우 협력적이었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면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차이를 인식하면서 저는 두 접근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려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룹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기회를 제공했죠. 이런 방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저는 제 이론적 지식과 한국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 사이의 간극을 체감했습니다. 제가 책과 논문을 통해 배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학생들의 경험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에게 북한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의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토론은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한 학생은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다른 학생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죠. 저는 이 토론을 지켜보며 한국 사회 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이 정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국의 공식 입장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해요. 통일된 한국이 친미국가가 될지 아니면 중국에 더 가까워질지 불확실하죠.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도 새롭게 대두될 수 있고요. 이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일이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도 필수적이죠. 이 토론을 통해 저는 북한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인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캠퍼스 내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분단이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은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학생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북한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과 정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앞으로는 통계나 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이야기들도 함께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도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강의를 이끌어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